1997년 겨울, 한국은 하루아침에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겪었습니다. 기업 절반이 무너지고 은행 절반이 문을 닫았으며 집값과 주식은 종이 조각처럼 떨어졌습니다. IMF 외환위기,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한국 사회의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금 제2의 IMF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걸까요?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얼핏 보면 큰 금액 같지만 GDP 대비 23%에 불과합니다. 이는 1997년 위기를 겪었던 대만의 75%, 싱가포르나 홍콩의 100% 이상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원화는 국제통화 비중이 고작 0.1%에 불과해 헝가리보다도 못한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세계 5위, GDP 세계 12위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인 것입니다. MIT 경제학자 다니 로드릭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국가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작은 파동만으로도 한국 경제 전체가 요동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단단해 보이는 유리잔이지만 작은 균열 하나로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한미통화 스와프의 부재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한국에 600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공급했지만 그 약속은 현재 사라졌습니다. 일본과의 협력도 사실상 단절된 상태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판이 없는 한국은 위기 국면에서 달러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런 버핏의 발언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2024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달러의 신뢰가 무너지면 전 세계 금융 질서 자체가 뒤흔들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 흔들린다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 원화의 운명은 어떻겠습니까? 버핏의 경고는 한국 경제가 외환 보유고와 신뢰의 방패 없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줍니다. 사실 2025년 현재 이미 여러 나라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번째 국가 부도를 맞았고 스리랑카, 파키스탄, 바레인도 IMF 구제금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국가들과 다를 것이라고 자신할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낮은 외환 보유율과 기축, 통화 부재는 분명히 위기의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대종 교수는 인터뷰에서 미국 주식 투자,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1위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환율 상승과 외환 위기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환율은 지난 50년간 84% 확률로 꾸준히 우상향해 왔고 앞으로도 1,500원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원화로만 보유하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명확합니다. 제2의 IMF 위기, 과연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 정부가 아무리 위기가 없다고 말해도 역사는 반복적으로 위기를 증명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차원에서라도 세계적 통찰과 냉철한 투자 전략으로 자산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한국 경제의 외환 보유고, 부족과 원화의 취약성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개인과 가계,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취약성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첫째, 한국은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670조 원, 내년은 730조 원으로 8%나 늘어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1%, 물가 상승률이 2%인 상황에서 재정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과 다름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부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과도한 재정 팽창은 민간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퍼주기 문제가 아니라 민간의 활력을 말려버리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둘째,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취약합니다. 제조업은 세계 5위지만 금융은 35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인터넷 속도,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지만
금융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해 위기 상황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1997년 위기 당시 대우한복이야 등 대기업이 줄줄이 무너진 이유는 환율 충격과 함께 금융 구조의 취약성이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노동시장은 극도로 경직돼 있습니다. 해고가 불가능해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대신 2년 단위 계약직을 양산합니다. 생산성은 낮고 임금은 높아지면서 기업 경쟁력은 점점 약화됩니다. 옥스퍼드 연구진은 이를 고임금 마이너스 저생산성 함정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4위라는 부끄러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학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자산 방어와 직결됩니다.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고 환율이 상승하며 정부 재정이 확대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원화 자산입니다. 집값, 주식, 예금, 연금 모두가 빠르게 증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김대종 교수는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의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지난 5년간 50배 상승했으며 앞으로 3년 내에 100%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를 보유하지 않는 것은 곧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철학자 존 로크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재산은 인간이 자신의 노동과 삶을 통해 쌓아 올린 자유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환율 폭등과 외환 위기로 평생의 자산을 잃는다면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와 존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방어는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철학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대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사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위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수많은 가게와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가를 믿기 전에 스스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미국 주식을 사라는 조언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달러 중심의 금융 안전망을 개인 차원에서 구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원화만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모래 위의 성과 같지만 달러와 글로벌 자산을 함께 가져가는 것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달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달러 패권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7조 달러, 한화로 5경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하루 4조 원, 시간당 1,700억 원이 흘러나가는 셈입니다. 국방비와 맞먹거나 오히려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는 부채가 GDP 대비 120%를 넘어설 경우 정부가 경제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여지는 급격히 축소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미국조차 장기적으로는 부채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이며 국제결제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부채 위기는 곧 달러 신뢰의 위기이고 전 세계 금융 질서의 동요를 의미합니다. 워런 버핏이 달러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 맥락입니다. 만약 달러 가치가 흔들린다면 원화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화폐는 순식간에 신뢰를 잃고 가치가 증발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전쟁을 통해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냉전적 구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으로 양분되고 이는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를 신 디커플링 시대라고 부릅니다. 효율성보다 진영 논리가 우선되는 시대, 이는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치명적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기존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금 국제금융 질서 역시 비슷한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라는 신이 흔들리고 그 틈을 노려 위안화, 유로화,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질서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했듯 새로운 신을 창조하지 못한 사회는 공허 속에 빠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달러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다가오지만 그 전환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다면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미 2025년 현재 환율은 3,801, 400원 선을 오가며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면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철수하고 주식과 부동산은 70%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1997년 IMF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시나리오의 재현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채 위기와 환율, 불안이 동시에 겹치는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신흥국 중 고도의 무역 의존도를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그 설명은 놀랍게도 한국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위기가 올까? 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어떤 형태로 올까? 라는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국가 차원을 넘어 개인의 자산과 삶의 안전망을 직접 흔들 것입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수능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의지다. 한국 사회와 개인 모두 달러 중심의 금융 안전망을 스스로 마련하고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미국 달러 패권의 불안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ETH 취리히의 국제금융연구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환 위기는 언제나 반복되며 그 피해는 준비하지 않은 개인에게 집중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한국을 사례로 언급하며 높은 무역 의존도와 낮은 외환 보유율, 기축, 통화 부재가 중첩될 경우 위기 충격은 더 크게 증폭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1997년 IMF 사태의 교훈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위기는 국가 단위의 거시적 충격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무너지는 것은 개인의 집값, 직장, 연금, 그리고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원화 자산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율은 지난 50년간 84% 확률로 우상향했습니다. 이는 통계적 사실이자 경고입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만 합니다. 미국 주식,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1위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환율 해지 수단이기도 합니다. 둘째, 부동산과 예금만을 안전망으로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IMF 사태 때도 집값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삼성전자는 70% 폭락했습니다. 위기는 늘 가장 안전해 보이는 자산부터 흔듭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 특히 달러 표시 자산과 글로벌 ETF, 그리고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구조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ETH 취리히의 연구에 따르면 위기를 이겨낸 개인과 국가는 단순히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GDP 대비 100%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쌓으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역시 개인 차원에서 글로벌 투자 역량을 강화한다면 외환 위기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피노자의 사상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자유란 단순히 방해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이성을 따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위기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도 같습니다. 단순히 공포에 떨며 정부의 대책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자산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위기 속에서도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물론 불안은 여전히 남습니다. 환율은 이미 1,4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으며 1,500원을 넘어설 경우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 속에서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준비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결국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외환 위기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세계 금융 질서는 달러 위기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개인은 스스로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원화 자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달러와 글로벌 자산을 함께 보유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대비한다면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인간의 행복은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이성적 통찰 속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IMF 재발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통찰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